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태식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손자 김민재 씨에게는 이 낡은 열쇠 하나와 용산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소유권을 증여합니다. 테이블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 김준호가 먼저 코웃음을 쳤다. 열쇠. 그게 다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민재를 놀리신 모양이네. 삼촌 김준혁이 맞장구 쳤다.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 열쇠 하나라. 민재야, 고생 많았다.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지연까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나만 빼고 모두가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열쇠를 손바닥에 쥐고 무게를 느꼈다. 차갑고 무거웠다. 할아버지가 생전 마지막으로 내 손에 쥐어주던 그 온기와는 정반대였다. 할아버지는 3개월 전 병원 VIP 병동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신부전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지만 아버지와 삼촌은 바빠서라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마지막 일주일은 내가 혼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숨이 가빠지면서도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민재야, 미안하다. 열쇠 잘 간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유언장 발표회 후 가족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열었다. 김그룹의 새 주인은 아버지와 삼촌이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왜 하필 나에게 이걸 남기셨을까? 왜 나만 폐가와 쓰레기 같은 열쇠를? 용산 외곽의 집은 30년 넘은 단독주택이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직접 지은 집이라고 했다. 김그룹이 커지면서 강남으로 이사한 뒤로는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 혼자 들어갔다. 먼지 쌓인 거실, 낡은 가구, 오래된 냄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데려오던 그곳이었다. 서재 책장 뒤편에 작은 철문이 있었다. 평소엔 관심도 두지 않았던 문 열쇠 구멍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꽂자 딸깍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안쪽은 작은 금고실이었다. 조명 스위치를 켜자 먼지 앉은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과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할아버지의 글씨였다. 준호와 준혁이 보지 못하게 태식.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파일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였다. 2015년 3월 12일 준호와 준혁이 해외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증거는 여기 있다. 나는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그들은 나를 늙은이라 부르며 무시했다. 뒤이어 회계 장부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프린트, 심지어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모두 김그룹의 비자금 조성, 탈세, 주가 조작 증거였다. 금액은 수천억 원대. 할아버지는 이미 8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밤새 그 자료를 읽었다. 할아버지는 왜 신고하지 않으셨을까? 왜 혼자 아르시다 돌아가신 걸까? 메모 마지막 페이지에 답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았다. 준호는 내 큰아들이다. 준혁도 내 피를 이었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민재가 판단해주길 바란다. 민재만은 내가 제대로 키웠다고 믿는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와 삼촌을 감싸려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방치했다. 의사 말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에 스텐트 시술만 했어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미뤘다.
결국 할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조용히 이를 악문 채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김그룹 기획실 대리라는 내 직함은 명함뿐이었다. 실질적 권한은 없었다. 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서류나 나르는 역할. 동료들은 나를 회장님 손자라 부르며 뒤에서 비웃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다. 할아버지가 긴내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참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악을 키운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자료를 복사했다. 클라우드 여러 곳에 백업하고 USB는 다시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관찰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정, 삼촌의 습관, 지연이의 SNS, 새어머니의 쇼핑 내역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강남 아파트, 해외여행, 고가의 와인 파티.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갉아먹으면서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섣부른 복수는 실패한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가의 비리는 쉽게 묻힌다. 증거가 확실해야 하고 타이밍이 생명이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재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냐? 회사 나와라. 내 자리도 곧 정리될 수 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네, 아버지. 곧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착한 손자는 사라지고 낯선 누군가가 서 있었다. 회사를 나가기 시작한 뒤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평소처럼 서류를 나르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착한 직원을 연기했다. 하지만 밤에는 자료를 분석했다. 할아버지의 증거는 강력했지만 혼자서는 부족했다.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이 필요했다. 나는 사내 회계팀의 후배 하나를 이용했다. 이름은 박수진. 나와 동갑이지만 나를 선배라 부르며 따랐다. 그녀는 삼촌파였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술을 샀다. 요즘 회사가 이상해. 이상한 돈 흐름이 보여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몇 번의 술자리 후 입을 열었다. 준혁 전무님이 해외 법인으로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놀란 척하며 더 캐물었다. 그녀는 증거를 찍은 파일을 몰래 보내주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삼촌은 할아버지 생전부터 계속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목적은 김그룹을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나와 할아버지 계열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수지는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녀가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에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혼자 참으신 그 고통을 내가 대신 갚아야 했다. 그때 지연이가 찾아왔다. 이복 동생. 대학생인 그녀는 나를 노빠라 부르며 귀여운 척을 잘했다. 오빠, 아빠가 요즘 화나 계셔. 너 때문에 거래 하나가 틀어졌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나 봐.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다.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 화해해.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떼어냈다. 그래, 가족이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한다.
나는 익명 제보 사이트에 자료 일부를 올렸다. 금액은 작게 단서만. 김그룹 해외 계열사 의심 거래라는 제목. 언론사 기자 몇 명이 물기 시작했다. 주가가 2% 하락했다. 아버지와 삼촌은 긴장했다. 사내 회의에서 누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냐며 조사팀을 만들었다. 나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회의에 참석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민재야, 너 최근에 이상한 행동 없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아버지. 그 눈빛. 아버지는 의심하고 있었다. 역시 만만치 않았다. 조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아버지와 삼촌은 서로를 탓했다. 내가 관리 소홀했어. 형이 먼저 시작했잖아. 오랜만에 본 그들의 진짜 얼굴이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웃으며 가족이 제일이다라고 했던 그 가식. 나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증거 중 가장 강력한 것 2018년 주주총회 위조 의결서. 아버지와 삼촌이 할아버지 도장 없이 주식을 이전한 서류. 나는 이를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변호사는 언론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뒤 경제지 헤드라인에 떴다. 김그룹, 과거 주주총회 위조 의혹. 주가는 15% 폭락. 아버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나도 참석했다. 삼촌이 소리 질렀다. 이건 누군가 내부에서 계획한 음모야.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민재, 너 최근에 용산집에 갔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 할아버지 물건 정리하러요. 아버지는 더 캐묻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날 밤 새어머니가 전화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민재야, 제발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해줘.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가족이라 부르며 빌었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지연이는 아직 어린애였다. 그녀까지 망가뜨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다. 민재가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나는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나를 더 깊이 끌어들였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외국계 펀드가 매도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삼촌은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혔다. 나는 세 번째 움직임을 준비했다. 할아버지의 USB에 있던 통화 녹음 아버지가 협력사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부분? 이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보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서재에서 단둘이. 민재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부인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만해. 내가 너한테 주겠다. 돈, 주식, 원하는 거 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무릎을 꿇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로.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와 삼촌은 변호사단을 꾸렸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주가는 반토막 났다. 언론은 매일 김그룹을 도마 위에 올렸다. 재벌 3세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다.
나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 헤맸다. 전화, 메시지,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민재야, 제발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나는 만나지 않았다. 지연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가면 흔들릴 것 같았다. 대신 할아버지의 집 금고실에 앉아 있었다. 그곳이 이제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삼촌이 먼저 구속되었다. 비자금 조성주도 혐의. 아버지는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 문제였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방치된 의료 기록과 아버지가 의사에게 너무 비싼 치료는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녹취록. 이걸 넘기면 끝난다. 아버지도 감옥에 간다. 김그룹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낡은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민재야. 열어. 나 좀 봐. 나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얼굴이 초췌했다. 너 정말 내가 했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만해. 나 잘못했다. 내 엄마한테도 미안했다. 할아버지한테도 제발 가족을 생각해. 엄마. 그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는 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했다.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엄마 사고 정말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세요.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아버지가 구속되었다. 탈세, 배임, 뇌물전부 유죄. 김그룹은 법정관리 들어갔다. 강남 아파트, 해외 별장,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다. 지연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새어머니는 실종됐다. 나는 용산 집에 혼자 살았다. 회사도,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가끔 수진이 연락이 왔다. 선배 그게 선배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연락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금고실에서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다.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 놓친 한 장. 민재야, 만약 내가 이걸 읽고 복수를 선택한다면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지만 복수가 끝난 뒤 내가 아직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 메모를 불태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거울을 보았다. 30살의 나는 낯설었다. 눈빛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나는 열쇠를 다시 손에 쥐었다. 낡고 차가운 그 열쇠. 문을 잠갔다. 복수는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들과 똑같아진 걸까?